보이는 물리학 세 번째 시간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주로 물론 쓰던 개념이지만 조금 벡터라는 이제 개념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 위치 벡터와 그 다음에 변이 벡터라는 단어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위치랑 변이라는 단어를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 여기에 벡터라는 의미가 붙으면 어떻게 달라지냐, 그걸 따져볼 거예요. 자, 보면 딱히 어렵진 않아요. 자, 위치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주변에 랜드마크, 누구나 알 법한 뭔가 건물을 얘기할 때 제 어디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어디에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기준에서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하려는 위치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원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그 기준에 대한 위치를 방향성과 크기, 변이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해서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두 지점이 있다고 하고요. 이걸 원점에 대해서 표기한다면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위치 벡터가 생기는 거죠. 자, 설정상 얘가 A 벡터, 얘가 B 벡터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위치 벡터가 두 개가 설정이 됐고요. 여기서 A에서 B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물론 이동거리는 A에서 B로 저렇게 곡선, 구불구불한 길을 타고 갔다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거리잖아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A에서 B로 갔다면 A에서 B를 향해서 직선의 크기와 방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R 벡터라고 할게요. 변이 벡터. 자, 이렇게 봤을 때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 사이에 화살표의 구조를 보면 하나의 벡터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됐어요. 어떤 식이냐? 변이 벡터인 R 벡터를 우리가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뺄셈 보면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자, 뒤에 빼는 A로부터 빼지는 B를 향해서 머리와 머리를 이으면 뺄셈의 연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하는 저 R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변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제 속도라는 개념이 있겠죠. 자, 여기서도 약간의 디테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어떤 속도 값은 시간 동안의 변이를 한 거잖아요. 이 시간이라는 게 시점과 시점의 간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간격을 포함한 이 변이를 나눈다는 개념은 평균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시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생길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뭉뚱그려서 평균값을 계산한 거죠. 해서 순간 속도를 표현하는 개념이 물리학 2 책에서는 리미트가 이제 들어가고요. 물리 2라는 게 고3 때 배우는 과학이다 보니까 이 정도 기호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R로 했기 때문에 R로 했는데 우리가 되게 S를 많이 쓰죠. 상관은 없어요. 자, 얘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dt분의 dr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미분의 개념이 들어갈 건데 안 쓸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안 쓸 거고 단지 이게 맞는 개념이다 라고 물리2에서 짚고 넘어갈 뿐 여전히 평균에 대한 값을 쓸 겁니다. 같은 의미로 가속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건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값은 지금까지는 다 평균 가속도, 우리가 등가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밑에 보시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A는 벡터로 봤을 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가 이 전체적으로 dt, dv를 표현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간 가속도다 이렇게 부르겠지만 물리2에서만큼은 짚고 넘어갈 뿐 역시나 얘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데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요. 계속 평균만 계산해서 등가속인 상황만 계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물리 원했던 개념을 벡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첨가해서 다시 설명하게 되는 파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프 해석인데 우리가 다 했어요. 이제 이 파트가 물리원 생각해보면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게 여전히 나올 건데 이제 X축, Y축을 독립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물리2에서 가장 어려운 접근법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물체가 실제로는 뭐 포물선 같은 곡선 형태의 운동을 하겠지만 그 운동의 서술을 X와 Y를 따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시간 동안의 위치를 설명할 건데 이 위치가 X축에 대한 위치만 표현이 되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렇게 1차 함수로 생겼고요. 반면 자, 여기가 속도인데 속도가 Y축에 대한 속도만 표현된 속도 시간 그래프가 1차 함수로 생겼고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나오면 이제 혼동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물리원이랑 해석만 잘 지키시면 돼요. 자,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뭐가 의미가 있었냐? 기울기가 속력이나 아니면 속도로 해석이 됐던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방향성 고려하면 속도가 되겠죠. 크기적으로 보면 얘가 직선이 유지되는 일정한 무슨 운동?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등속 운동이 되겠네요. 이렇게 운동의 형태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반면 오른쪽 얘는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가속도의 의미를 가졌었고요. 면적, 그래프가 만드는 면적이 거리의 의미를 가졌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전체적인 해석은 등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평으로 등속하면서 수직으로는 등가속한다. 이렇게 X, Y를 따로 해석한 뒤에 문제에서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하겠죠. 예를 들어 속도를 물어보면 얘는 피타고라스로 인해서 그 순간의 X에 대한 Y에 대한 값의 합성이 될 거고요. 가속도 마찬가지. 전부 다 X, Y축을 다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얘를 벡터 합성을 해서 답을 낼 거예요. 아, S가 빠졌네요. S, 변이 마찬가지.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자, 변이 질문이 은근 많이 나오는데 변이는 X에 대한 좌표, 그러니까 최종적인 좌표, Y에 대한 최종적인 좌표를 이용해서 직선의 거리를 피타고라스 합성을 통해서 정의하는 게 변이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등가속도 공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다음 등가속도 공식을 미리 써놨는데요. 이 등가속도 공식을 적용하는 이제 운동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겠죠? 뭐가 뭔지. 이걸 기반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물체가 어떤 특정 높이에서 정지 상태에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이 되겠죠. 자, 이때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V0 초기값이 0이 될 거고요. 가속도 A가 중력 가속도 G가 될 거고 플러스 취급을 당하겠죠. 왜냐면 떨어지는 방향이랑 가속 방향이 똑같으니까. 자, 해서 물론 등가속도 공식에 벡터 표기는 안 해놨어요. 그냥 기호적인 의미적인 측면만 보세요. 자, 얘를 이용해서 등가속도 공식을 살짝 변형을 시켜보면 V는 GT가 되겠네요. 그래서 파생될 수 있는 정리된 형태가 G분의 V가 될 건데 여러분 이게 물론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뭔가 있어 보이지만 별거 없잖아요. 자유낙하 했는데 얘가 만약 예를 들어 20m/s야. 그러면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2초 걸렸겠죠. 이렇게 우리가 물리를 어떤 개념적인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화시킨다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2번식 보세요. 자, 얘를 조건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S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역시나 정리를 해보면 루트 G분의 2S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책에서 공식이 정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교과에서. 얘를 보면 G분의 2H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뭘로 바뀐 거예요? S가 H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해요. H라고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높이잖아요. 하이의 이니셜이잖아. 그래서 높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높이는 지표, 기준면이죠. 에서 물체까지잖아.
물체까지 거리. 근데 원래 공식에 유도된 과정을 보면 뭐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 S가 뭐예요? S가 변이잖아요. 그럼 뭐를 재야 되는 거야? 원래 출발된 자유낙하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낙하 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초반에 푸는 쉬운 문제들이 지표까지 완전히 추락한 후의 상태를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낙하거리나 지표로부터 출발점의 높이나 값이 똑같았던 거죠. 그렇게 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같은 이유로 밑에 있는 3번 공식을 변형시켜 보면 이 GS가 V 제곱이 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정리한 식이 V가 루트 2GS인데 이 S가 책에서는 H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얘가 뭐가 높이가 아니라 낙하거리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죠. 자유낙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많이 써요. 요거. 이 별은 변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중요성이고 우리가 공식적인 측면, 자유낙하에서는 이걸 정말 많이 쓸 거예요. 평면상의 운동을 많이 풀 거기 때문에 평면상의 운동의 전체 운동 시간을 높이를 이용해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식의 형태를 꼭 암기를 하시고 얘를 자유낙하 시간을 계속 활용해서 암산을 이제 이용하면 우리가 빠르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많이 받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얘는 연직 운동이라고 할 건데 연직과 수직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크게 차이도 없지만 연직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수직은 어떤 기준에 대한 완벽히 직각 90도 이게 되는 거지만 연직은 지표. 만약 예를 들어서 빗면이 있다고 쳐요. 빗면이란 어떤 상태가 있다 쳐도 연직은 위쪽 지표에 대한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직이라고 얘기하면 빗면에 대한 수직이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혼동하지 마시고요. 연직은 그냥 땅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어떤 시점의 시야에 대해서 수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연직 상방 운동이 있고 연직 하방 운동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초기 운동 방향이 상방은 말 그대로 위로 쏜 거고 하방은 아래로 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속도가 존재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초기 속도의 방향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하방은 아래로 쏠 거니까 중력 가속도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등가속도 공식에서 딱히 변형되는 건 없지만 대입할 때 이 초기 속도 방향에 대한 가속도를 적용시키는 이 부호를 잘 정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해놓고 이 물리2에서 가장 뭐랄까 피날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포물선, 자, 이걸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했던 내용들을 살짝 기억을 살려봅시다. 통합과학에 뭐가 있냐면 물리 파트에 이게 지금 하는 중력가속 이런 파트에 난간 같은 데서 수평으로 쏘아진 운동을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물리 원에도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때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얘가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갈 건데 이때 날아가는 운동을 수평과 수직을 독립적으로 해석을 했죠. 자, 그때 해석의 기준이 뭐였냐면 힘의 유무였어요. 힘이 있는데 이게 중력이었던 거죠. 물체의 운동 상태를 결정을 해야 그 운동의 형태를 결정을 해야 어떤 공식을 쓸지 따라오기 때문에 힘의 유무 가지고 운동의 형태를 결정하고 그거에 따른 공식을 사용을 하고 이게 당연하게 이게 현실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자, 보면 수평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각각 날아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지금 평면상의 운동이에요. 근데 힘이 없다는 건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정지해 있거나 등속하거나 할 거고요. 힘이 있다는 건 이 힘에 의한 가속 운동을 할 건데 중력이 안 바뀔 거니까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되겠네요. 자, 여기다 이제 예제를 조금 씌워봅시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 중력 가속도는 당연히 G는 10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얘가 뭐 V0가 5m/s로 쐈고요. 높이가 한 20m라고 할게요.
자,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수평으로 얼만큼 날아갔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이 거리는 뭐 x라고 할까요? 이 수평거리 x는 등속운동에 대한 간격이니까 당연히 등속운동의 거리를 구하는 식인 x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까지 내가 제시한 이 문제에 부여한 수치 중에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럼 시간은 어디서 가져야 되냐? 이 20m가 괜히 주진 않았겠죠. 높이를 이용해서 시간을 끄집어내 올 건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자유낙하 시간. 자, 초기 속도가 역시나 벡터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수평에 대한 초기 속도만 있기 때문에 수직, 연직에 대한 초기 속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직에 대한 운동만 서술할 때는 초기 속도가 없기 때문에 자유낙하의 개념이 되는 거죠. 해서 중력가속도 10분의 그냥 일단 공식 먼저 쓸까요? G분의 2H인데 얘가 루트 10분의 2 곱하기 20m가 되는 거죠. 그럼 몇 초가 돼요? 2초가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총 10m 날아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해서 이런 독립적인 사고가 앞에서 그래프에서도 얘기했지만 물리투에서는 주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제대로 이제 뭐랄까 이 평면상의 운동을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설명해서 가장 난이도가 어렵게 만들어진 게 포물선 운동이에요. 자, 어떤 상태냐면 초기 설정을 먼저 하고 공식 같은 걸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얘가 지표에 대해서 특정 각도로 V제로 쏘아졌어요. 그러면 중력을 받으니까 얘가 포물선이라는 특유의 이런 곡선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출발 상태의 값들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벡터 분해를 할 거예요. V0에 대해서 수평 속력은 V0 코사인 세타, 연직 속력, 수직 속력은 V0에 대해서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운동을 서술할 때 어떤 값들을 끄집어낼 거냐면 일단 최고점까지 얘가 날아가는데 걸린 시간 t를 정의를 할 거고요. 이 높이가 최고점의 높이가 얼만큼 되냐 이걸 정의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수평거리가 얼만큼 될 거냐 이걸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이때 이 최고점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옆에서도 했지만 수평은 등속이에요. 처음에 쏘아질 때 설정된 초기값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 마찬가지로 이 Vx라고 부를 수 있는 V0 코사인 세타 값이 최고점에서 여전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뭐는 없어져요? 중력에 의해서 얘가 감소하다가 0이 되니까 최고점이라는 개념이 됐겠죠. 그래서 Vy 값은 0이다. 이런 지점이 최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최고점 시간은 뭐를 쓸 거냐? 등가속도 공식 중에 1번 공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1번 공식을 쓰면 V가 0이 되겠죠. 최고점이니까 Y축만 설명을 할 거니까요. Y축에 대한 나중 속도 0, 초기 속도가 V0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GT. 자, 위로 썼는데 중력가속도는 당연히 중력의 방향,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대입이 됐고요. 따라서 시간 t는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많이 쓰니까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최고점 높이인데 자, 최고점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H로 표현할 건데 뭘 쓸 거냐? 등가속도 3번 공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공식 같은 경우에 이 마이너스 G 부호 항상 조심하시고요. S는 0에다가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 정리를 하면 H 같은 경우에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식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세 번째 수평거리에 대한 식이 남았는데 얘는 왼쪽에 잠깐 지우고 진행을 합시다. 세 번째 식인 D 같은 경우에는 뭐를 쓸 거냐면 이제는 등가속도 공식에 상관이 없죠. 왜냐면 수평운동 같은 경우에는 등속운동이기 때문에 D를 정의한 식은 등속운동 거리를 표현한 식인 수평 속력에다가 속도 속력에다가 전체 운동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 대문자 t로 우리가 방금 정의했던 소문자 t 최고점까지 시간이랑 구분을 해놨어요. 왜냐? 다르니까 혼동할까봐 이제 기호적인 구분을 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포물선 운동의 특징은 같은 높이 선상에서 대칭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올라갈 때 속력이 V-였다면 여기서 내려올 때 속력이 V- 똑같다는 얘기죠. 단지 운동하는 속도의 방향성만 차이만 있을 뿐 같은 높이 값을 갖는다면 속력의 크기는 같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뒤에 이어서 할 물리원에서도 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고점을 기준으로 전체 구간을 절반으로 대칭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때 시간이나 내려올 때 시간이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여기 있는 대문자 t가 방금 구한 이 최고점까지 시간의 2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전개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는 V0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곱하기 2 곱하기 G분의 사인 V0 사인 세타의 값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연산을 조금 해주면 G분의 V0의 제곱이 붙고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붙을 건데 여기에 2가 남겠죠. 곱하기 2가. 자, 이거를 미적분이나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아니면은 그 상위 개념에서 이게 삼각함수 파트에 붙어 있을 건데 얘를 사인 2세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같은 세타 값에 사인 코사인 곱이 2분의 1 곱하기 사인 2세타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데 2분의 1이 여기 붙어 있나 이항돼서 여기 붙어 있나 어쨌든 같은 거니까 이렇게 치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 최종적으로 D는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라는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3개씩 최고점 시간, 최고점 높이, 수평거리 해가지고 3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식을 조금 더 고찰을 해보면 자, 2세타기 때문에 발사각이 30도일 때랑 60도일 때 동일한 거리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V0가 똑같을 때. 자, 왜 그러냐? 사인 2세타니까 60, 2세타니까 120을 보면 값이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똑같다면 같은 수평거리를 만들 수가 있죠. 조금 더 팁을 주면 대부분의 이제 특수각만 나오니까요. 30, 60이 나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두 종류의 발사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나온다면 그때도 역시나 수평거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최대 수평거리가 이론상 45도가 되겠죠. 왜냐면 45도가 돼야 사인값 입장에서는 2세타니까 9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인값 중에 최대값인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론상 최대각도는 45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포물선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은 끝난 건데 약간 비주류인 네 번째 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4번에 경로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포물선이 생긴 게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2차 함수 형태의 x, y를 규칙성을 보여주는 식을 정의를 하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뭐부터 출발할 거냐? 수평과 수직에 대한 좌표를 상징하는 값이 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해서 x 같은 경우에는 수평 운동이니까, 등속 운동이니까 코사인 세타에 대한 시간 t가 곱해져서 정의가 될 거고요. 연직, 수직 좌표 같은 경우에는 등가속도 2번 공식에 의해서 v0 사인 세타 t의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이 두 개가 둘 다 x, y가 시간에 따라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서로 연립을 해서 t를 소거하는 이 연립 방식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x를 t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뭐가 되냐?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밑에 있는 여기 t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t가 어떻게 되겠어요? 는 v0 사인 세타에 가로치고 v0 코사인 세타의 x 마이너스 2분의 g에다가 v0 코사인 세타의 x의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딱 구간들이 있죠. v0가 약분이 돼서 날아갈 거고요. 사인과 코사인이 나눠질 거기 때문에 얘가 탄젠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되고 뒤쪽은 정리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풀어만 주면 돼요.
해서 이 경로 방정식을 여기가 지금 좁으니까 위에다가 여기다가 색깔만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면 y 같은 경우에 x의 변수로 바뀌었고요. 얘가 탄젠트 세타에 대한 x 1차항을 갖고 마이너스 2분의 뒤에 분모에 덮겠죠.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 각각의 제곱. 그 다음에 위에가 x 제곱이 붙겠네요. 자, 지금 얘를 풀어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쥐가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보기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x에 대한 1차항, x에 대한 2차항을 갖는 2차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얘를 경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씁니다. 뭐가 문제냐면 v0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v0가 초기 속도가 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탄젠트 1차항 이항시키고 나머지 v0에 붙어있는 거 반대쪽에 넘겨서 나눠주거나 곱해주고 이런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단순 연산이 좀 귀찮아요. 시간도 오래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할 때 학교 시험을 본다든지 모의고사나 수능을 본다든지 이런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험 스타일에서 경로 방정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안 나올 확률이 높죠. 경로 방정식은 나중에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좀 쓸 수 있는 일반 물리학이나 이런 책에서 시간보다는 우리가 원리적으로 훈련을 할 때 그때 종종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공식 자체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포물선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